네, 미 정부 셧다운이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 서명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에 따라서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도 이제 2주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음 달 12월 10일 현지 시간을 보게 되면 또 FMC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자, 그 사이에 나오는 많은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준위원들이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할지 어떤 발언들이 있을지 자,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이야기를 자, 오늘 저희가 또 너무나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님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위원님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지금 정부 셧다운이 마무리가 좀 되고 있고 또 FMC 또 채권 시장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채권 시장이 조금은 뭐랄까요 좀 조용했던 이유도 데이터가 약간 부재해서 뭐 그렇다는 이야기도 좀 있고 뭐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께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부터 우리가 오늘 봐야 될까요? 예, 그동안 경제 지표가 안 나와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릴 게 사실은 좀 빈곤했던 살인데요. 이제 조금 얘기 드릴 게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경제 지표가 이렇게 안 나오는 셧다운 기간에는 위원님은 어떤 지표를 많이 보세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가격 지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 매일 나오는 금리, 환율 그걸로 이제 유출을 하면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뭐 조금 답답한 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조금 아무래도 이제 좀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팩트를 갖고 설명을 드리는 게 또 거기에 기초해서 전망을 드리는 게 이제 일인데 이제 다 모든 걸 다 추론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뭐 민간 지표들, 뭐 일부 뭐 사설 뭐 조사 기관들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또 유출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특히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 셧다운 기간 동안 뭐 많은 일들이 또 이제 주식시장도 조정을 받고 뭐 또 신용에 대한 리스크도 사실은 얘기가 되고 또 유동성 얘기도 하면서 뭐 그러한 관련 데이터가 조금은 그래도 조금 이제 주식시장을 좀 설명하거나 또 외환시장을 설명하는데 조금 영향을 줬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깜깜이 뭐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서 좀 답답한 면이 있죠. 그 혹시 1기 때와 비교를 하게 되면 그때도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에 이제 셧다운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 셧다운이 진행이 됐던 것이 마무리가 되고 나와서 나오는 데이터는 지금 생각해 보시면 혹시 그 신빙성 측면에서는 그래도 뭐 정확하게 그것을 뭐 판단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18년은 아시겠지만 미중 갈등 문제가 사실은 불거졌던 시기였고 또 이제 뭐랄까요 미국 경기 자체가 사실은 썩 좋지 않았던 그래서 뭐 파월 의장한테 그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요구가 시장이 빗발쳤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표가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당시는 조금 하긴 그렇죠. 미중 무역 관계가 너무나도 큰 이슈였으니까. 그 당시 또 경기 자체가 좀 다운사이클로 가다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매 또 이제 연준 괴롭히고 금리 내려라고 하는 게 그게 주된 이슈였기 때문에 사실 경제 지표에 대해서 뭐 그렇게 답답함이 조금 지금보다는 좀 덜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워낙 지금 뭐 AI 과열론도 있고 자산 시장 자체가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게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지 좀 중요한 어떤 길목에 있는 입장에서 거기서 이제 지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지표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좀 시장의 또 불확실성 자체도 좀 커진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셧다운 종료 이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부터 체크해봐야 될까요? 뭐 가장 중요한 뭐 고용 데이터가 되겠죠. 뭐 지금 시장에서 물가냐 고용이냐 뭐 이거를 가지고 연준 내에서도 사실은 상당한 분열 비슷한 어떤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고용 지표가 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있죠. 이제 9월, 10월이 이렇게 거의 지금 43일 동안 중단이 한 달 반 정도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지표가 정상적으로 나오기가 사실은 어렵다라는 게 이제 하나 큰 문제인 거고요. 지금 나오는 지표에 대해서도. 예, 그러니까 당장 지금 백악관에서는 그 10월 지표를 발표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올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통계를 집계한 사람들이 없었을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조만간 나올 11월 혹시라도 나올 11월 데이터에 대해서는 해석이 이제 천차만별이겠죠. 좋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건 왜곡이 돼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해서 지표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뢰를 두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요. 또 12월 지표마저도 이게 또 눌렀던 어떤 예를 들어서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공무원들이 돈을 못 받았으니까 소비 잘 안 됐겠죠. 그게 갑자기 또 분출하다 보면 또 12월 지표는 또 갑자기 또 좋아질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12월 지표를 가지고 뭔가 판단하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 좀 내년 들어가야 정상적인 우리가 지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표를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그럼 뭘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용 지표를 중요시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고용 지표 예를 들어서 이제 매월 초에 발표되던 비민간 뭐 일자리 수라든지 실업률을 좀 봐야 되겠냐. 그것도 약간의 왜곡이 있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정확한 지표는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자체가 어찌 보면은 조금 고용 지표 중에서 조금 정확한 데이터.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 일자리를 잃고 뭐를 했을 경우는 이제 실업 청구를 했을 테니까요. 그 지표 자체가 어떠한 흐름을 좀 보이느냐. 뭐 이게 뭐 한 주가 흐름이 아니라 2, 3주 정도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라는 부분 자체가 일단은 좀 제일 저는 중요한 지표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마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또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과 관련된 흐름이 되겠죠. 긴축이 일부 종료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이슈. 이슈도 있고 이제 그동안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재정 지출 못한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돈들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어저께 오늘 새벽에 사인했죠. 사인했으니까 이제 오늘 새벽부터 이제 돈이 풀리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그 연방 재무부의 그 TJ 장고라고 좀 와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장고 자체가 얼마나 빨리 줄어서 그것이 시중으로 좀 들어가느냐라는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나왔던 유동성 경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그널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AI 관련 또 이런 빅테크 같은 주가 자체가 좀 조정을 받는 부분은 뭐 과열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최근에 유동성과 관련된 흐름이 약간은 좀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제가 하나 그 뭐 계속 보여드렸던 차트이긴 하지만 좀 앞으로 저희가 그 AI 사이클 또 이제 이런 빅테크의 주가 흐름과 관련돼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두 가지로 이제 오라클 CDS 자체가 저게 좀 떨어질 건지 뭐 아무래도 오라클이 상당한 이제 부채를 이제 기업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시장이 좀 우려를 증폭시켰는데 저게 사실은 지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최근만 보게 되면. 그래서 요 CDS 자체가 결국 안정을 찾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유동성 안정과 관련돼서도 유동성의 흐름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일 것 같고 그 같이 그려놓은 그 AAA 회사채 금리도 사실은 연준이 금리를 두 차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AAA 그 회사채 금리 자체는 급등을 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다행스럽게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데 결국 이제 12월 금리 인하라든지 이 과정 속 또 말씀드린 대로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결국은 조금 이제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 AAA 회사채 금리 자체도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량채니까요. 이거 금리 자체가 일단은 좀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좀 우려했던 뭐 신용 경색이라든지 유동성 부족 문제 이러한 것들이 좀 해소되는 어떤 굿시그널로 사실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그러니까 주간에서 발표되는 주간 실업 청구 건수 그리고 지금 오라클 CDS하고 뭐 AAA 회사채 금리 자체가 좀 안정을 찾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 중요한 어떤 그 우리가 이 셧다운 종료 이후에 좀 봐야 될 지표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시장에서는 AI에 대한 약간은 뭐 부채 특히나 이제 이런 방금 이제 보여주셨던 이러한 이제 CDS 어떤 금리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FMC로 쏠릴 수밖에 없는 어떤 시기적인 어떤 뭐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근데 지금 연준의 그 FMC도 마찬가지로 이 금리 인하다 그러니까 어떤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의 이렇게 부족한 어떤 데이터에서
뭐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가 네.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변화나 뭐 글로벌 증시나 많은 채권 시장에 그 끼치는 여파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여져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돼야 될까? 정말 이게 너무나도 좀 뭐랄까요? 좀 헷갈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약간 좀 혼돈인 부분들이고, 이제 연준의 목소리 자체도 뭐 지금 우리가 뭐 양극화 많이 하는데, 미 연준마저도 양극화되는 어떤 그러한 양상을 사실은 좀 보이고 있어서 뭐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불안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나온 엊그제 며칠간 나온 뉴스 중에 좀 제가 딱 눈에 띄는 것만 사실은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연준의 분열이다. 또 연중 총재관처럼 뭐 빈부차가 자체가 워낙 커서 이것도 금리 결정이 중요한 그러니까 이건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어떤 금리를 내려야 된다. 된다는 얘기가 되죠. 또 연준 총재가 이제 곧 대저협회 확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QE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양적 완화를 다시 양적 완화를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12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양적 긴축을 종료하는 동시에 연준 지금 뉴욕 연준 총재가 다시 뭐 대규모 양적 완화는 아니긴 하지만 특히 이제 단기 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준이 채권을 매입해주는 이러한 소규모 대체대조표 확대를 뭐 할 수도 있다,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연준이 뭐 지금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물가에 대한 얘기를 사실 강조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빈부격차,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양극화라는 게 뭐 지금 그 하위 계층하고 중상위 계층은 어마어마하게 사실 좀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거기 때문에 뭐 연체율도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원인인 상황들이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국채 금리 자체가 잘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회사채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 말은 사실은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금리를 안 내릴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조금 뭐 데이터가 결국 결정이 된 수는 있겠지만 연준 총재라든지 일부 총재의 발언을 보게 되면 결국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 압박입니다. 지난번에 와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더 빠졌네요. 하락폭이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뉴욕 뉴욕 선거에서 시장 선거에서 뭐 결국 거기가 뭐 민주당 텃밭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사실은 참패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생활 물가라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의 어떤 지금 생활고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그러한 것들, 생활고 자체를 좀 낮춰야 되는 필요성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 자체가 당연히 추진돼야 될 거고, 그것이 아마 금리 인하가 아마 첫째 어떤 그 수순이 아닌가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이제 그 FOMC를 앞두고 아마 상당한 또 압박을 또 해드릴 거고, 거기에 또 이제 마이런 이사가 자체가 이제 또 역할을 또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뭐 12월에는 뭐 계속 뭐 시장의 콘센서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일단은 좀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뭐 최근에 달러 강세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텐데 이제 문제는 12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결국 12월 그 기자회견 또 뭐 이렇게 FOMC 성명에서 과연 향후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떠한 시그널을 줄지라는 부분도 하나 이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뭐 물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그 FOMC 회기 전까지 뭐 이틀 전인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과연 이제 신뢰를 할 수 있을지가 좀 이제 변수가 있긴 하지만 여하튼 물가 지표 자체가 예상보다 조금은 이제 만약 크게 두드러지는 어떤 모습이 아닌다라고 하면 결국 1월에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좀 시장에 다시 조금 커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라는 부분 또 뭐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논란 자체가 조금 좀 진정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 이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뭐 고용이 좋든 안 좋든, 지금의 이 시장 자체를 조금 더 끌어갈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이.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제가 그냥 아주 그냥 우리 모든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S&P 500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물론 약간은 지금 뭐 몇 거래일 정도 쉬어가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고평가 상황이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는 4%를 또 3분기 때 또 찍었던 이런 어떤 흐름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약간의 시장 자체가 과열이 되어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예. 이 방금 지금 뉴욕 연은 총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약간 양극화 현상이 돼 있고 지금 저소득층은 너무나도 좀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 일부 고소득층 자체가 미국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뭐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배당금이라는 것을 또 카드로 또 내놨잖아요. 물론 이게 정치적인 해석도 좀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많은 저소득층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관세 배당금을 하겠다. 오바마 케어, 이번에도 뭐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그 지원금을 완전히 이제 묵살시키는 그러한 법안이 이제 서명이 된 거고. 하지만 그 고통받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그걸로 너희들이 의료보험을 가입을 하든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 자체는 좀 고평가돼 있고 과열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은 밀어주려고 하는 정책이 좀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긴축도 종료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럼 이러한 유동성이나 어떤 방향성을 자체를 보게 되면은 증시가 그래도 뭔가 우호적으로 좀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럼 지금 이 고평가를 더 넘어서서 좀 올라가는 그런 어떤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좀 커 보이는데 위원님께서는 이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증시, 주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뭐 저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상반기는 뭐 전체적으로 뭐 변동성은 있긴 하겠지만 상승세 자체가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저는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좀 최근에 이제 증시를 조정했던 원인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기 유동성 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방 정부 폐쇄가 되면서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에 대한, 기업에 대한, 특히 이제 빅테크들의 부채 문제 자체는 아직은 그렇게 뭐 최근에 좀 단기 자금의 좀 쏠림 현상을 좀 촉발해서 조금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지금 빅테크들의 어떤 현금 창출 능력들을 보게 되면 당장 부채 리스크를 걱정할 단계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너무 높게 나오고. 이제 문제는 이제 뭐 내년, 그러니까 하반기 정도 가서 다시 이제 빅테크들이 어떤 투자 현금이 좀 부족해서 다시 이제 그 회사채라든지 이러한 발행을 더 획기적으로 늘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부채 리스크 자체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되겠죠. 그러니까 4분기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성장률이 뭐 트럼프 대통령 말을 뭐 저희가 믿는다라고 하면 4% 넘는 성장률을 했고, 근데 4분기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이제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이 연방정부 폐쇄라는 거는 성장률의 조산모사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4분기에 못했던 거 결국 1분기로 좀 미뤄진 거잖아요. 미뤄진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1분기 성장률은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이제 말씀드린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사실 엿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그 상승 흐름 이러한 것들이 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조금 뭐 이번에 최근에 이제 미국 지표도 안 나오고 해서 좀 뭔가 이 AI라든지 답답하셔가지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는 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도체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데 정말 올라가는데 그걸 이제 다른 쪽에서 본 게 이제 대만입니다. 아, 대만. 뭐 TSMC잖아요. 대만은 TSMC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에 그 우리나라 성장률하고 대만 성장률을 그려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대만 성이 2분기 연속 지금 7%가 넘었습니다. 전년 동기. 올해 7% 성장률 거의 가까이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대만의 이 성장률 격차가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대만 경기 자체, 물론 대만도 보면 내수는 안 좋은데 수출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상황들이고요. 뭐 시가총액 자체도 지금 뭐 어느 순간에 지금 대만이 우리나라를 좀 뭐 최근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대만이 우리나라 시가총액보다 사실 더 큰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고요. 이 성장률의 주된 동력이 그럼 뭐냐? 저도 이제 데이터를 체크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보다 대만 수출액이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어리 때문에 그러냐?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만의 대미 수출액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죠. 이게 그냥 뭐 TSMC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예, 반도체라고 보시는 게 거의 맞을 거로 보입니다. 더구나 지금 관세 정책이 이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대미 수출 자체는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미국의 AI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AI에 대한 어떤 수익성 논란이 있긴 하지만 실제 이 반도체 수요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부분 자체는 실제 AI 관련 투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일부는 사실은 좀 반사 이익을 얻는 국가가 이렇게 딱 눈에 띌 정도로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조금 예서 뭐 고평가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 빅테크들의 어떤 뭐 생산 활동이랄까요, 뭐 영업 활동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왕성한 게 아니라는 거를 다른 국가의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뭐 물론 이제 많은 빅테크들의 어떤 러브콜을 지금 뭐 TSMC가 향후 한 3, 4년 동안은 꽉꽉 받고 있으니까 뭐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대미 수출액 자체가 이렇게 크게 뭐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러한 어떤 수출적인 부분을 보게 돼도 미국 내에서는 AI에 대한 어떤 강세, 그러니까 많은 빅테크들의 어떤 실적도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고 사실 이 정부 셧다운이라는 거 자체가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뭐 이슈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정치적인 일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 그렇게 큰 훼손이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가이던스도 뭐 있는 그대로 나올 것이고 내년 1분기도 뭐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된다면 그럼 실적이 계속 뒷받침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뭐 12월 혹여나 12월 FOMC가 만약에 금리가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그 미 증시나 어떤 시장 자체는 어차피 실적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일들은 그렇게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뭐 단기 시각 내에서는 뭐 그렇게 지금 뭐 AI 사이클을 흔들거나 또는 미국 경제 자체를 이렇게 흔들 수 있는 악재 자체는 사실은 좀 잘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아까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보여드린 이유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하튼 요번에 어느 데미지를 분명히 입은 거고요. 선거에서. 그렇게 보면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더 부양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내몰리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초, 뭐 내년 상반기에 있어서 미국 경기에 또 다른 좀 부양적인 정책 자체가 강화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성장의 흐름 자체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기대한 건 아까도 이제 뭐 브리핑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에 이제 본격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AI 자체적인 어떤 생태계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 자체, 또 AI 인프라 투자 자체가 아마 내년부터는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인프라 관련해서. 그 뭐 전력이, 뭐 데이터 센터는 이미 많이 이제 또 뭐 곳곳에서 짓겠다고 발표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 이제 전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지금 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들이어서 내년에는 뭐 우리가 이러한 그 AI 인프라 투자가 또 다른 어떠한 한 번에 또 모멘텀을 좀 줄 수 있는 사항들이 내년엔 좀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뭐 계속 와서 말씀드린 AI 사이클에 대해서는 당장은 그렇게 우리가 뭐 고평가에 뭐 서브프라임 뭐처럼 뭔가 이렇게 폭삭하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좀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는 않고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오히려 조금 계속 뭐 연준의 어떤 정책적 불확실성도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좀 단기 유동성 측면에서 조금 더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또 완화가 된다면 그것이 충분히,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또 밸류에이션을 또 높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러한 부분이 내년 상반기에 조금 다시 AI 쪽에서의 모멘텀 자체를 더 강하게 하는 동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박상현 위원님은 늘 이렇게 점잖게 말씀해 주시지만 지금 남아있는 거는 뭐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 뭐 걱정할 것까지는 아닌데, 일단 크게 이게 시장을 이제.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AI다. 이렇게 저는 이제 들리거든요. 그냥. 뭐 어떻게 맞죠? 일단 메시지는? 뭐 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까 뭐 대만도 보였지만 이러한 쏠림 현상은 당분간 해소되기 사실은 좀 어려울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반도체 주도로 뭐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또 이 동아시아 경제 뭐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좀 성장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이 구도 자체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이어진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일부 조금
고평가돼 있는 부분은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 정말 23배, 24배라는 그 밸류에이션 측면을 우리가 꼭 굳이 보게 된다면 코로나 때 제 기억으로는 한 24배까지 탁 찍고 내려온 기억이 좀 나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과거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는 뭐 일부의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을까 뭐 이렇게 뭐 어떤 아이디어가 좀 있으실까요? 예, 뭐 저희가 뭐 고평가에 대한 부분을 뭐 이건 고평가가 아니다라고 단적으로 이렇게 뭐 그렇죠. 평가절하 할 돈을 더 벌고 있으니까. 그죠? 평가절할 수 없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빅테크들의 이익 창출 능력이라는 것이 과거의 미국의 대형 기업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AI 투자라는 부분이 결국은 또 다른 현금 창출 능력을 그러니까 이익을 더 성장시키는 사이클이 앞으로는 조금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 고평가 논란 자체는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이 고평가 논란에 조금 이게 아니다라고 좀 이유가 드는 거는 이 산업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어서 과거같이 유형자산에 줬던 그 밸류에이션을 과연 이런 무형자산의 동일한 그 밸류에이션으로 과연 축적이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쪽에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사실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지금 그 밸류에이션 물론 이게 역사적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맞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세상이 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AI라는 것들 자체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전 세계의 어떤 삶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산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줬던 밸류에이션보다는 만약 그게 맞다라고 하면 좀 더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그래서 이러한 고평가 논란에 있어서 AI는 조금 다른 잣대로 좀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더 유연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그 저희 리서치 센터장님하고 같이 쓴 책 중에 이제 테크노믹스라는 책이 있는데 저 알아요. 기술이 경제를 주도하는 세상이 올 거다라는 어떤 저희는 좀 신뢰를 좀 갖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기술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거를 뭐 측정할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고 이제 아직 뉴 노멀의 시대로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과거의 이런 지표들은 이제 볼 필요가 없다. 뭐 볼 필요가 있는 참고는 하지만 그것이 꼭 맞는 잣대인지는 조금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질문 하나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세, 그러니까 지금 장기물들, 채권 시장의 장기물들이 그래도 약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는 시장의 어떤 반응이 좀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 관세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뭐 제가 뭐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뭐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게 점점 터질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연준 인사들이 정확하게 보시겠죠. 그러니까 경계감은 분명히 가져야 되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 관세의 그 상품 증가 속도 자체는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에서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보는 지표로 봐서는 아직은 그게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들은 없고요. 물론 이제 은연중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또 하나 이제 좀 흥미로운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 물가에 좀 자극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스물스물 관세를 좀 내려주는 부분도 조금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뭐 농산물이나 이러한 쪽에는 관세를 안 매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물가에 자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정책을 앞으로 더 쓰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오히려 우려가 되는 거는 이번에 오바마 이 케어와 관련돼서 뭐 이제 이거를 만약 정말 폐지를 하게 되면 보험료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급증하죠. 그게 사실은 물가 쪽에는 사실은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물가 쪽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 일단은
8불 때까지 맞아요, 떨어진 맞아요. 상황들이어서 예. 이제 그 부분하고 이제 최근에 미국의 주택 경기 자체가 뭐 베센트 장관이 침체를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 자체는 결국 임대료라든지 이러한 쪽에서의 물가 압력 자체가 좀 서비스 물가 자체가 조금 둔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예. 아닌가라는 쪽에서 조금 물가 쪽이 뭐 관세에 대한 어떤 물가 압력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금 그걸 좀 상쇄시켜 줄 수도 있지 않은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 요인들이 좀 분명히 잠재있다라는 예. 부분에서 그렇게 뭐 이전처럼 물가가 다시 급등하고 하는 상황들 뭐 저도 더 떨어지지는 않을 뭐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 레벨에서 그냥 유지하는 정도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진짜 뭐 지금 많은 뭐 정부 셧다운이 이제 종료가 됐죠. 예, 종료가 되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경제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올지 시장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우리 눈은 FOMC로 좀 쏠려 있지만 AI 강세, 특히나 지금 기업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런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지금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IM증권의 박상희 위원님은 여기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한 주간 주말이 지나면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저희가 체크해보고 다음 주에 찾아뵙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